일단은 오늘 강의는 도시재생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지금 이제 강의를 듣고 계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기존에 제가 한 3강, 4강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존에 강의 들으셨던 부분들이라 앞으로 이제 도시재생에 대한 트렌드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공유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저는 좀 재밌는 이력이 있는 게 사실 저도 이렇게 도시재생 대학을 시점으로 지금 현재에는 대한민국 여러 군데에 돌아다니면서 도시재생에 대해서 강의하는 강사인데 주민 수강생 출신으로서 이제 이렇게 한 거의 많지 않은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이 도시재생 대학을 기초, 심화해서 약 2년 동안 한 5번, 6번 정도를 수료했고요. 놀랍게도 수료했는데도 불구하고 5번 수료하면서도 도시재생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던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가 이제 주민일 때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저 강사님께서 되게 좋은 얘기도 해주시고 도시재생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내가 주민으로서는 굉장히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쉽게 해석할까라는 고민 끝에 제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따 뭐 서두에 이따 후반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8월 달에 도시재생 관련된 저 같은 이런 강사를 활동하시는 걸 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제가 수요를 듣고 있어서 저희가 학원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게 도시재생에 대해서 실제로 교육들이 굉장히 이제 다릅니다. 제가 뭐 강원도도 가고요, 아니면은 뭐 저기 있는 남해도 가고요 하는데 도시재생 강의 자체가 기존에 어떤 공통적인 커리큘럼이 없다 보니까 A라는 지역과 B라는 지역에 교육받으시는 분들의 어떤 생각과 비전의 차이가 방향성이 굉장히 다르다는 걸 느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담아서 오늘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이제 많이 공부를 하셨다라고 저는 이제 이해를 하시는데요. 도시재생 사업 뭐라고 배우셨나요? 네, 도시재생 사업은 뭐라고 이렇게 배우셨나요? 그런 것들 제가 한번 먼저 질문을 드려볼게요. 질문을 젊으신 선생님이 계시니까. 네. 도시를 다시 뭔가 살리는 네. 그 정도 아닐까요?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보니까 4강인가요? 3강이죠. 그럼 앞에 이제 도시재생에 대해서 좀 이제 배우셨을 텐데요. 이제 도시재생에 대해서 많은 이제 이야기 들으셨었는데 도시재생은 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리는 그런 것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 근데 제가 맨 처음에 항상 강의 때 이 기본적인 툴을 알려드리고 갑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주민으로서 이제 도시재생 관련된 사례들을 많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례를 이해하려면 앞에 왜 이 사례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서두에는 도시재생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ABCD 가나다라 마바사를 알려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도시재생 하면 사실 벽화 그리기 사업 아니야? 뭐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실제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이제 선도 사업이라고 해서 벽화 그리 사업도 일부분에 포함된 건 맞지만 전부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도시재생 사업은 이렇게 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듯이 이렇게 뭐 재활용하는 사업이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사실은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좀 채워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외부에 보시면 이런 농협 창고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창고가 사용되다가 최근에는 이런 창고를 사용하지 않고 새롭게 어떤 지은 창고형 창고를 쓰는데, 그러면 이전에 기존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한 이 공간 자체가 방치되다가 다시 원래 창고의 목적은 뭐죠? 상품을 적재해 놓거나 저장하는 역할을 하시잖아요. 다시 여기를 깨끗이 청소해가지고 창고를 사용하는 것들을 우리는 재활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을 공부하실 때 대부분 여기까지 배우세요. 그러니까 도시재생 사업은 기존의 공간을 재활용하는 사업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 공간이 최근에 다시 창고로 사용되기보다는 어떻게 사용이 많이 되냐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존의 목적과 기능이 조금은 달라지고 아니면 기존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담아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새활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예전에 오랫동안 경찰서로, 파출소로 쓰던 건물이 최근에는 주민들을 위한 문화시설이나 아니면은 뭐 도시재생 지원센터나 이렇게 다른 기능을 하는,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은 물리적 측면에서 일단은 물리적 측면에서 기존의 공간을 재활용하는 거자 재활용하는 사업이다 이해해 주시면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좀 편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페트병 아시죠? 페트병. 예를 들어서 이제 500cc 계신 페트병을 물을 드시고 나서 여기다 페트병을 다시 물을 채워서 팔면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재활용, 그죠? 원래 목적과 기능. 근데 이런 걸 가지고선 화분을 만들거나 다른 걸 만들면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하죠?
재활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도시재생 사업들은 물리적 측면에서 기존에 있던 것들을 재활용하자, 재활용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도시재생 사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게 필요합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재건축과 재개발은 나쁜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도시재생 사업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재건축과 재개발은 나쁜 거, 뭐 아니면 재건축과 재개발은 도시재생 사업의 반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재건축과 재개발도 큰 범주 안에서 도시재생 사업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도시재생 사업은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을 공부하면서 가장 힘드신 게 앞에 도시가 붙다 보니까 되게 어려워하세요. 내가 도시 전체를 바꿀 수 있을까? 근데 저희가 하는 일들은요, 사실 도시를 바꾸는 일들이 아니에요. 도시재생 사업은요, 이렇게 나눠집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있고요. 그 밑에 뭐가 있냐면 지역재생. 지역재생 밑에는 동네재생. 동네재생 밑에는 공간재생. 공간재생 밑에는 문화재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인 문화재생에서 우리가 많이 하는 것들이 어떤 거 많이 하죠? 축제를 하거나 프리마켓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시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이어지면 이런 것들을 뭔가 서포팅하고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간재생이라고 하고, 공간재생의 대표적인 것들이 창업이나 아니면 생활 SOC 시설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고요. 3단계는 그러니까 지역 동네재생이라고 하는데요. 동네재생은 이런 공간들이 모여져서 연결을 해주면 이런 걸 동네재생이라고 하고, 최근에 젊은 친구들이 부르는 핫플레이스, 즉 그 동네 자체가 하나의 재생이 되는 형태가 바로 우리가 동네재생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저희가 주민으로서 할 수 있는 단계는 문화재생, 공간재생, 동네재생 정도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단계인 지역재생은 어떤 거냐면 지역에 어떤 큰 시설을 짓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은 주민 스스로는 할 수가 없고 주민이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과 중앙부처가 함께하는 사업들이야지만 가능한 사업들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도시재생 사업들이 어떤 거라는지가 딱 확정이 되고요. 그 안에 사실은 재건축과 재개발도 들어갑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그러니까 도시재생 사업은 지금 많은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4단계까지 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잠시만. 제가 주차를 여기다 해놓고 가서 잠시 전화 받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여기는 속초. 제가 강의 중이라 좀 이따 전화 드려도 될까요? 네, 네. 죄송합니다. 주차를 이중 주차해가지고. 그래서 재건축과 재개발은 어떻게 되냐면 도시 전체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한 곳이 재건축과 재개발이 되면 어떻게 되죠? 결국엔 도시에 있는 전체가 재생되는 일부분인 거고요. 재건축과 재개발은 사실 어떤 거의 개념 반대 개념이냐면 공간재생의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간재생에. 그래서 아까처럼 재활용, 재활용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것들을 부시고 새로 짓는 형태를 재건축, 재개발이라고 하는데 이거 한번 질문 드릴게요.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점은 뭘까요? 재건축과 재개발. 이게 되게 도시재생 사업을 오랫동안 공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점을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점은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한 단어로 정리하면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인프라가 있냐 없냐, 이 차이입니다. 인프라가. 이것도 좀 어려우시죠? 이건 뭐랑 똑같냐면요. 그 택배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있으시잖아요. 택배 자동차가 딱 와가지고 집 앞에 2차선 도로 앞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우리 집에다가 배달을 해줄 수 있으면 여기는 기초 기반 시설인 인프라인 도로가 있으니까 여기는 건물이 노후화돼서 재건축이 필요한 지역이고요. 자, 근데 차가 못 들어와서 저 멀리 주차를 해가지고 다시 짐을 싣고 골목길 들어간 다음에 배달을 해준다면 여기 뭐부터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길부터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재개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건축과 재개발은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어떻게 되냐면 틀니와 임플란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틀니는 전체를 다 갈아엎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는 그 부분 중에 썩은 것들을 다시 심어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미지로 설명을 드리냐면 도시재생 대학을 듣는 여러분들은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면 추후에 설명드린 이제 활동가의 역할인데요. 그 역할에 대해서 연계되는 부분이어서 누군가에게 되게 쉽게 설명해 주시는 역할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미지로 좀 띄워놓으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질문을 하세요. 야, 도시재생 사업 지금 보니까 이제 끝나는 사업 아니야? 정권이 바뀌면 조금 이제 덜하지 않은 사업이야?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도시재생 사업은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사진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사진을 보면서 이제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도시재생 사업은 더 이상 도시를 개발하고 수익성을 내는 사업을 뛰어넘은 사업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혹시 경유차 아시죠? 최근에 경유차를 다 폐기합니다. 그러면은 뭐 그러니까 휘발유차보다 성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환경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은 환경 때문에 예전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개발이 더 필요했고 기술에 대한 어떤 이동수단이 필요했던 시대 때는 뭐 경유차든 어떤 차든 이런 것들을 개발했는데 최근에 경제가 성장을 하고 어느 정도 대한민국에도 이제 환경에 대한 문제들이 이슈가 되면서 이제는 그린 뉴딜이라고 환경 문제가 모두 연결돼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요. 더 이상 이제 건물을 부시는 행위는 수익성 사업보다 어떤 것들을 더 보게 됐냐면 예전에는 이걸 부셔서 여기다 몇 층을 졌을 때는 이것들이 굉장히 수익성이 나니까 해야지 라는 것들이 더 강하게 무게중심이 갔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근데 이 부시니까 뭐가 나와요? 폐기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문제인 거죠? 환경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수익보다 환경을 더 바라보는 생각들이나 인식들이 생기면서 도시재생 사업은 이제 앞으로는 왜 필요한 사업이 될 거고 유지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 되냐면 바로 환경 문제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질문 드릴게요. 재건축과 재개발 모델이 아니라 도시재생 사업 모델이 지금 현재는 굉장히 트렌드고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재건축과 재개발은 나쁜 건 아닙니다. 기존의 대한민국이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는 굉장히 필요한 산업 모델이었었어요. 사람이 쭉 인구가 증가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공간들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 공간들에는 사람이 몰린 거예요. 예를 들면 이 고양동이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여긴 10명이 살았다라고 하고 10명이 살 수 있는 집이 10채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동네가 개발되면서 사람들이 몰린 거예요. 100명 정도가. 그럼 기존의 땅에서만 건물을 지을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 10명이 살던 공간들을 100명이 살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1층짜리를 부셔버리고 10층을 지면 됐어요. 그런 모델들이 필요했었습니다. 대한민국 발전에서. 근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직도 재개발, 재건축들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딱 이런 이유예요. 어떤 이유냐면 아직까지도 그래도 10층에서 30층 미만의 집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부시고선 40층, 50층짜리 아파트를 지으면 수익 구조가 납니다. 인구도 채워지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옛날 때는 어떻게 채워졌냐? 그냥 사람이 많으니까 채워졌어요. 근데 이제 새로운 건물이 생기면요. 어떻게 채워지는지 아세요? 기존의 원도심이나 구도심에 있던 사람들이 옮겨가서 채워져요. 그러면 이 옮겨가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전문용어로 공동화 현상이라고 해요. 상권도 옮겨가고 주거지도 옮겨가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나옵니다. 여기가 지금 새로 지은 아파트다. 평생 새로운 것이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30년, 40년이 지나면 똑같아. 그럼 요게 반복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메뚜기 떼라고 혹시 아시죠? 요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A라는 동네, B라는 동네, C라는 동네가 쫙 거치다 보면 결국엔 이 지역 전체를 걸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지역의 공동화 현상들이 반복이 되면 결국에는 이게 뭐가 되냐면 지역 소멸이라는 걸 가져와요. 아예 지역 자체가 고양시라는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걸 막기 위해서 자 이제는 건물 그러니까 한 지역에 사람이 몰려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죠? 흩뿌려져 있는 형태로. 근데 그 흩뿌려져 있으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동네가 살만해야지 사람들이 이동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야 재건축 재개발 반대하기 때문에 내가 도시재생 사업하는 거야 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도시재생 사업은 결국에는 내가 우리 동네에 살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함으로써 이 지역 자체가 존재할 수 있게 만드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플러스 그 다음에 환경 문제와 연결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름은 바뀔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도시재생 지금 현재는 뉴딜 사업이라고 하는데 다른 다양한 사업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제 최근에 도시재생 사업을 하시면 이해하시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셔서 이거 지금 선생님 가지고 계신 분 PDF 파일이시죠? PDF 파일이신가요? 네네. 그럼 제가 영상을 좀 이제 틀어드릴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한 1분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요거 고양시 거 틀어드릴게요. 제가 잠깐 바꿔서 영상을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재생 사업을 이해하실 때 우리가 재생 사업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대부분 지금 현재는 뭐 벽화 그리기 사업 이런 것들이 따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런 식의 방식의 사업도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은 벽투방을 어떻게 버리시나요? 플라스틱이니까 당연히 분리수거 하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병뚜껑처럼 작은 플라스틱은 우리가 열심히 분리배출해도 재활용이 안 된대요. 대부분 일반 쓰레기처럼 소각 매립돼 버려진대요. 그런데 몇 달 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 한편에 수상한 방앗간이 등장했습니다. 이름하여 플라스틱 방앗간. 치약이라든지 빨대, 볼펜 같은 작은 플라스틱들을 선별 과정에서 탈락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좀 배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플라스틱을 직접 재활용하겠다는 마음으로 탄생한 곳이 플라스틱 방앗간입니다. 저희가 이제 참새클럽이라는 이름으로 모집을 하는데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2달 동안 모은 플라스틱을 저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650분 정도가 보내주셨고 양으로 치면 250kg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모인 작은 플라스틱들은 방앗간에서 튜브 짜개로 재탄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 이 모든 과정을 방앗간에서 직접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큼의 플라스틱을 재활용했는지 취약하게 무게를 재고 CT, HDP 병뚜껑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분류한 플라스틱들은 세척 과정을 거쳐 또 한 번 색깔별로 분류됩니다. 그래야 예쁜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엔 분쇄기에 플라스틱을 모두 집어넣습니다. 분쇄기에서 무자비하게 달려나온 플라스틱이 업사이클링의 원료가 되죠. 마지막으로 이 플라스틱 조각들을 사출기라는 기계 안에 넣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플라스틱이 녹아서 틀 안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짠! 치약 자개가 완성됩니다. 이 과정에서 틀의 모양만 바꾸면 수없이 많은 모양의 제품을 만들 수 있죠. 처음 물건 나왔을 때 약간 이게 되네? 저희의 좀 작은 설비로도 충분히 가능한 게 좀 놀라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탄생한 치약 자개는 플라스틱을 보내준 참새들에게 다시 보내주는데 플라스틱을 덜 쓰자는 마음으로 100kg을 보내든 100g을 보내든 딱 하나씩만 보내준다고 합니다. 저는 방앗간이 모든 동네에 생기는 게 이제 제 꿈이라서 저희는 이 쓰레기들을 되게 소중하게 모으고 있는 거잖아요. 플라스틱도 하나의 자원으로 최대한 아껴야 된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게 또 저희 목표 중에 하나예요. 재활용되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이런 작은 플라스틱들. 오늘부터 작은 플라스틱을 모으는 참새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도시재생 사업에서 이런 사업들을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 아까 공간을 보시면 지하입니다. 지하. 이분들은 지하에다가 이런 어떤 그 환경과 재활용이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나서 지역에 앵커 시설을 만든 거예요. 이 덕분에 이 건물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이슈를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 공간을 찾게 되면 결국에는 사람들이 모이면서 자연스럽게 커피 소비라던가 식사 소비들이 갈 수 있게. 왜냐하면 이런 콘텐츠가 중요하냐면 이제 환경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우리가 문제점으로 갖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 공모 사업들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사업들의 일환으로서도 굉장히 이제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도 혹시 매일매일 하루에 하나씩 버리시는 게 있어요. 누구가 됐든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루에 하나씩 보통 안 버리시는 분들은 아마 선생님은 안 버리실 것 같고요. 네, 그 버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정답입니다. 마스크를 버리는데요. 마스크를 사실은 활용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냥 버려지고 사실은 마스크 이 끈 때문에 많은 어떤 새들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걸려서 목숨을 잃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비슷한 컨셉으로 공간에 대한 재생 콘텐츠를 만든 사례가 있어서 제가 보여드리면 인사이트가 될 것 같아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전 이걸 보고 마스크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개원예술대학교에 재학 중인 현재 폐마스크를 재활용해서 가구를 만들고 있는 김하늘이라고 합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사실은 3, 4월달 초기에는 경각심이 별로 없었어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거 아닌데 일회용 마스크 제 책상에만 해도 한 달에 30장이 버려지더라고요. 어떻게 해결 못할까? 재활용하는데 그 마스크를 재활용하는데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든다. 그게 핑계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 벌어지는 사태가 인건비라는 돈의 문제를 당연히 초월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난 뭘 하고 있는 사람이지?
나는 가구를 만들어. 근데 마스크 재활용도 하고 싶어. 이거를 내가 한번 해보자. 보통은 삼중 필터인데 거의 98% 이상이 폴리프로필렌으로 되어 있고 빈 거리는 거의 고무 소재의 끈, 포를 조여주는 철사는 얇은 끈 철사. 가장 큰 요소는 필터니까 필터에 집중했고요. 처음에는 이제 집에서 친구들이랑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가 순간 나 해볼래 이거 될 것 같아. 캔을 이렇게 도려내서 마스크를 넣고 열풍을 가해봤어요. 열풍을 쐬니까 마스크가 변색이 되지 않고 녹아서 액화가 돼요. 식히고 붙여요. 그리고 그거를 떼냈을 때 굉장히 단단했고 심지어 그 텍스처도 이뻤어요. 3월, 4월쯤이었던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내가 실패해서 그냥 물거품으로 돌아오면 어떡하지? 걱정도 했고 그래서 잠도 안 왔고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어요. 이틀 밤 기본으로 샜고 밥도 안 먹고 막 그렇게 하니까 친구들은 너 그러다 쓰러지면 유작되는 거야. 처음 딱 의자를 만든 거는 6월 달이었어요. 의자 하나에 1,500장 정도 돼요. 학교나 병원에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 테니스는 화이트, 블랙이 있고 패션 마스크, 핑크색, 블루 이렇게 있는데 폐마스크가 더 튼튼하게 만들어지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보통 나무도 있고 풍화되어 있으니까 녹을 때도 더 빨리 녹고 쇠마스크보다 더 튼튼한 쇠마스크로 제작을 하면은 군데군데 다 녹지 않아서 그 마스크 텍스처가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프로세스를 공장화시켜서 양산성을 부여하고 싶어요. 마스크가 의자가 됐으면 조명도 될 수 있고 테이블도 될 수 있고 뭐든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부나 기업 단위의 힘이 있고 좀 큰 사람들이 진지하게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는 따로 마스크 수거함이 생긴다든지 그런 법 정책 그런 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코로나가 없었다면 아마 마스크로 재활용한다 라는 생각은 못했을 것 같아요. 인간이 겪는 고민, 불편함들을 저만의 방식으로 묵묵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고민한다면 언젠가는 설득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메시지로. 제가 이제 두 가지 사례를 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 이 지역 사례는 이거는 어느 지역이나 사실 적용을 할 수가 있는 사례예요. 사실 어떤 지역이든 어디서든 사실 공통의 문제를 앓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보통 이제 지역 문제에 대해서 찾아오실 때 우리 지역에 대한 문제점만 찾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사업지라고 진행되는 지역에서만 문제점을 찾다 보니까 어떤 게 발생하냐면 그냥 몇 명만 공유하거나 몇 명만 공감하는 사업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원도심과 도시재생 사업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외부에 우리 지역 동네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뭔가 이해하고 동조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런 사업들을 사실 보기 위해서 아니면 참여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우리 동네 사람들, 두 번째는 고양시에서도 우리 동네가 아닌 다양한 동네에 있는 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계기의 콘텐츠가 될 수 있어서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콘텐츠를 꼭 지역 내의 문제점만 가지고서 생각하는 것들을 좀 넘어보시라고 이런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은요, 한 단어로 정리하면 뭘까요? 제가 되게 강의를 많이 다니는 편인데요. 뭐 청와대라던가 국토교통부 다양한 데서 하는데 이 질문을 항상 드려요. 근데 도시재생 사업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뭐냐라고 여쭤봤을 때 대부분 대답을 하지 못하시는데요. 도시재생 사업은 한 단어로 정리하면 뭘까요? 원래 도시재생 사업 개변은 뭐 도심이 어떻게 돼서 인구가 뭐 이렇게 돼서 되게 깁니다. 근데 도시재생 사업은 한 단어로 정리하면 뭘까요, 선생님? 네, 도시재생 사업 네? 살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역을 살린다는 얘기니까 어차피 도시 재생이니까 네네. 있던 지역을 그냥 살린다는 의미로. 살린다. 그거도 맞죠. 근데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법적 용어로 딱 돼 있는데요. 사실은 한 단어로 하면 살린다도 되고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면 이제 활성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은 도시재생 그 법에도 땡땡땡 땡땡땡 한다면 활성화하는 게 목적이다라는 건데요.
이 활성화를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근데 왜 제가 이렇게 한 단어로 정리를 해드리냐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런 것들을 주변의 동료분들이나 아니면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공유를 해줘야 되는데 쉽게 설명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활성화라는 단어와 접점을 이뤘을 때 어색하지 않는 대부분의 것들은 도시재생 사업에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면 주민관계 활성화, 상권 활성화, 문화 활성화, 예술 활성화, 사회적 경제 활성화, 협동조합 활성화, 생활 환경 활성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해가 쉬우시죠. 아, 활성화하는 것들. 예를 들면 이 공간에서 지금 오늘 교육을 하는 것도 뭐죠? 공간 활성화 아니면 주민관계 활성화예요. 근데 질문을 드려볼게요. 많은 도시에서요, 그 비누 만들기 사업 같은 거 되게 많이 하세요. 그 틀을 지역의 어떤 역사적 인물이나 기념품을 상대로 되게 재밌는 게 모여서 비누를 만들고 비누를 만든 다음에 나도 사지 않아요. 그죠? 나도 사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공부하지 않은 분들은 왜 도시재생 사업에서 비누 만들기를 해요? 라는 질문을 해요. 사실은 비누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요. 어떤 게 가장 큰 목적이냐면 그 만들기 위해서 모여서 뭘 하는 거죠? 주민관계 활성화를 하는 거예요. 벽화 그리기 사업 비난하시는 분도 많죠. 근데 벽화 그리는 거는 1차원적으로는 동네의 환경 개선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걸 통해서 주민분들이 만나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시재생 뉴딜의 가장 목표 중에 하나인 일자리 창출이에요. 이걸 그리려면 누구에게 뭘 사야 되죠? 페인트를 사야 되죠. 이건 누구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죠? 페인트를 파시는 분들한테는 다시 경제적으로 이득을 드리는 거고 또한 그런 것들을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사업이에요. 1차원적으로는 우리가 벽화 그리기 사업 왜 해? 라고 하지만 이거는 벌써 세 가지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왜 그런 것들을 하는 거야? 라고 하면 대부분 주민관계 활성화 차원에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이제 2주 정도 먼저 하셨으니까 도시재생에 혹시 종류가 있는 거 아세요?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배우신 적 있으실까요? 도시재생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도시재생 사업은 그냥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는데요. 질문을 한번 다시 드려볼게요. 도시재생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했을까요? 언제부터? 도시재생 사업은 언제부터? 기원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항상 이제 인간은 근데 이제 어쨌든 2차 세계 대전 이후. 1차. 그럼 대한민국에서는 언제 시작했을까요? 노무현 대통령 때. 네. 또 6.25. 네.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사실은 원래 원천적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게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도시재생 사업은 끝까지 갈 거다. 이름이나 형태가 바뀔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새마을운동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형태의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사실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예를 들면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던가 뭐 이런 사업들을 1.0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도시재생이라는 명칭으로 시작된 사업은 2013년에 도시재생 특별법을 바탕으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뭘 기억하시면 좋냐면 이 사업은 어떤 대통령 때부터 시작했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대통령이냐면 기억하기 쉬우시게 대한민국의 여성 대통령이 유일하게 한 분 계셨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사업이고요. 그때 사업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선도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선도 사업. 그리고 2017년부터 지금 현재 내년까지 하는 사업을 우리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 가서 도시재생 사업해라고 하는 건 틀린 거고요. 도시재생 뉴딜 사업해 하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런데 일단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도 사업과 뉴딜 사업이 있는데 이름만 다른 게 아니라요. 다른 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되게 재밌게도 이 혹시 도시재생 교육 들으실 때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이거 내용은. 네. 이게 근데 되게 중요하거든요. 선도 사업과 뉴딜 사업의 차이점은 극명하게 다릅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규모, 두 번째는 주체, 세 번째는 지원의 형태가 바뀌었어요. 이걸 이해하셔야지 지금의 도시재생 사업의 방향성을 이해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첫 번째는 규모인데요. 옛날 때 선도 사업 때는 지역에다 그냥 이마트를 지어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마트의 장점은 뭐예요? 크니까 다양한 상품들이 있죠. 자, 근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마트를 매일매일 가시는 분도 있으실까요? 없죠? 그러니까 어떻죠? 반대로 사용 빈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공간을 유지 관리하는 데는 비용이 크게 드는 거죠. 자, 그러니까 특히나 이 큰 건물을 지으려면 외곽에 짓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좀 접근이 힘든데 짓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크게 져놨는데 사용 빈도는 떨어지고 부담은 큰 거죠. 예산에 대한 규모.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옛날 때는 1호실부터 10호실까지 한 센터에 있었다면 이제는 1호실은 A라는 동네, 2호실은 B라는 동네 이런 식으로 이마트 24시 같은 작은 형태, 작지만 손님들이나 주민분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고 하는 형태의 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즉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대규모에서 소규모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반경 5분 거리 안에 내가 모든 시설을 만들어주겠다. 이게 이제 생활 SOC 시설인데요. 그게 뭐냐면 프랑스에서 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5분 거리 내에 도서관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학교도 있고 그래야지 삶이 만족하고 풍요로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형태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주체가 변경이 됐어요. 두 번째. 첫 번째는 옛날 때는요. 정부 주도였었어요. 정부 주도는 어떤 형태냐면 야 국토부에서 서울시를 부릅니다. 야 서울시 너 일로 와봐. 왔어요. 서울시라는 친구가. 키가 보니까 185에 어깨 넓이가 한 105, 몸무게가 70kg예요. 그래서 얘를 탁 치추어 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를 가지고선 뭘 만드냐면 기성복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저 태백 씨한테 야 태백 씨 너 입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태백 씨는 왔는데 걔는 키가 190에다가 몸무게가 80kg예요. 그게 맞을까요? 기성복이? 맞지 않는 거죠. 이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가 왜 옷으로 표현해 드리냐면 맞지 않는 그냥 획일화된 사업을 가지고선 전국에 뿌리다 보니까 아니 우리 지역은 그게 없는데? 우리 지역은 저게 맞지가 않는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변했냐? 옛날 때는 정부 주도에서 이제는 행정과 주민 주도.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도시재생 강의를 하시면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주민을 주도하는 사업이다라고 하는데 그건 반만 맞고요. 반은 틀려요. 주민들이 주도를 하되 이런 것들 누가 함께 해야 되는 거죠? 행정이 함께 해야 돼요. 사실은. 이게 왜 중요하냐?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주민들이 주시는 의견은 석유의 원유라고 보시면 돼요. 원유를 막 이렇게 뿜어져 나온다고 그거 바로 기름 갖다가 차에다 두면 어떻게 될까요? 고장이 납니다. 이거를 정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행정. 이 정유하는 과정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공모사업을 쓰거나 아니면 행정에 맞는 서류를 만들거나 하는 작업들을 누가 함께 하는 거죠? 행정이죠. 여기서 행정에 포함되는 건 뭐가 되겠습니까? 시, 그 다음에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이 행정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주신 의견들이 원천 소스가 되고 그런 것들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과정들을 하는 게 행정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재생 사업이 잘 되는 지역을 보면 누구와 호흡이 잘 되냐면 행정과 주민이 호흡이 되게 잘 되는 지역이 보통은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고양시 같은 경우는 그 대한민국의 그랜드슬램 지역이라고 다들 아시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도시재생 사업의 모든 사업은 다 했던 지역이 한 3군데 정도가 있는데 그 도시 중에 한 군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했던 거는 아마 주민분들께서도 사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이런 것들에 되게 평가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이다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지원의 방식이 달라졌어요. 옛날 때는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막 도로를 갑자기 뒤집어 엎는다던가 아니면 간판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간판을 새롭게 막 딱 동일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저렇게 원래 있는 조명을 LED로 바꾼다던가 이런 사업들 많이 했는데 왜 그랬냐? 도시재생 사업에서 선도 사업 때는 대부분 밖의 것들, 마중물에만 돈을 쓸 수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17년도까지 이런 사업들 만약에 공간을 많이 만들어놨는데 문제가 뭐냐면 공간을 만들어놨는데 사람들이 모이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모이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콘텐츠가 없다 보니까 이런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지원을 해야 되겠다. 옛날 때 이렇게 모여서 막걸리 한잔 할게요 라고 하면 이 지원비 받을 수가 없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죠? 막걸리에 모여서 만들 건데 여기 공연도 하고 뭐 할 거예요. 이게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보통 주민공모사업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주민공모사업이 500만 원, 1000만 원 단위. 그래서 그게 왜 중요한지가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은요. 물리적 측면에서 재활용하는 사업이죠. 무슨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죠? 재활용. 놀랍습니다. 다 기억이 나시죠? 자, 그다음에 도시재생 사업에서 반대 개념처럼 불렸던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점을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있다. 근데 그 한 단어가 뭐였었죠? 인프라. 그렇죠. 인프라가 있냐 없냐. 네, 이제 정리할 거예요.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도시재생 사업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선도 사업. 두 번째가 뉴딜 사업. 차이점이 몇 가지가 있죠?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규모, 두 번째는 주체, 세 번째는 예산의 집행 방식이 달라졌다. 이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도시재생에 대해서 종류 나눴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도시재생 뉴딜 사업 이렇게 딱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이제 다 외우셔야 되는데요. 지금 딱 보면 야, 자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실 텐데 제가 10분 안에 요거를 머릿속에다 딱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알아야지 사례를 들어도 이해가 가시는 거고요. 앞으로 근데 이거를 저도 이렇게 배웠는데 어떻게 배웠냐면 저는 이렇게 배웠었어요. 제가 이렇게 수강생일 때 여기 맨 앞에 앉아 있었는데 이렇게 교수님이 알려주십니다. 우리 동네 살리기 형은 생활권 내 도로 등 기초 기반 시설을 다 자기 시작해요. 주민분들 30명이 들으셨는데 놀랍게도 30명이 다 잤습니다. 네. 이게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도시재생 뉴딜 사업 저랑 같이 따라해 주시면 요거 머릿속에 바로 넣어드릴게요. 일단은 이렇게 생각할게요. 총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뉴딜에는 5가지. 1단계부터 5단계까지가 있고요. 1단계가 가장 작은 거, 5단계가 가장 큰 거라고 보시면 돼요. 5단계가 가장 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단계 사업에서 시작되는 도시재생 사업은 얼마부터 시작할까요? 이것도 한번 말씀을. 얼마죠? 누가 맞히신 것 같은데? 얼마였죠? 그럼 반대로 질문하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우리 동네에 도시재생 사업으로 가장 작은 사업을 주는데 얼마를 주면은 좋겠습니까? 50억. 네. 50억. 얼마 정도 주시면은 만족하시겠습니까? 도시재생 사업의 가장 작은 단계인 1단계는 50억부터 시작합니다. 50억. 50억. 자, 놀랍죠? 그럼 다른 어떤 지자체 사업들 같은 경우는 2억, 1억만 써도 엄청 큰 사업인데 이 사업은 50억부터 시작해요. 자, 그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2단계 사업은요. 뭐냐면 100억. 그 다음 3단계는 150억. 그 다음에는 200억, 250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이제 기준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요. 이렇게 그냥 이해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그 위에 증가가 될 수도 있고요. 축소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이렇게 쭉 고양동 가는데요. 현수막에 국비 사업으로 도시재생 사업 100억이 선정됐다. 몇 단계 사업입니까? 2단계. 이제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금액만 보더라도 이 사업이 몇 단계인지를 일단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단계별로 이게 뭐 하는 사업인지를 좀 알아볼게요. 그래야지 이게 쉽거든요. 1단계는 어떤 사업이냐면 지금 최근에 비 많이 오잖아요. 집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지붕에 물이 새. 그러면 물이 새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붕을 고쳐야 되죠. 그게 몇 단계 사업이에요? 1단계 사업. 우리 그럼 뭐라 불러요? 집수리 사업. 아시죠? 1단계 사업 이런 거예요. 2단계 사업은 이제 집을 해결하고 나왔어요. 집 앞에 골목길 딱 나왔는데 지저분하고 어둡고 되게 위험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벽화도 그리고 화단도 조성하고 혹시 이게 띠 누르면 경찰 출동하는 거 있어요. 버튼 같은 거.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세프티드라고 합니다. 범죄 안전 예방 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도 보시고 혹시 이거 보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빛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응원합니다라고 해서 로고젝트 이런 사업들이 2단계. 이제 골목길이 해결됐어요. 사는데 골목길 딱 나왔는데 시내를 안 나갔더니 우리 동네에는 가게도 없고 먹을 데도 없고 하니까 되게 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상권을 살려주는 사업. 그게 몇 단계? 3단계예요. 자, 그럼 살만하잖아요. 그럼 이제 중심 시가지에 모여서 축제도 만들고 관광도 만들고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거 만드는 사업들을 몇 단계? 4단계예요. 그래서 5단계는 뭐냐면 그 동네 자체가 원래 다른 기능을 했던, 예를 들면은 예전에는 항구였다던가 예전에는 어떤 철도나 탄강이었던데 이런 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주거도 없고 생활시설, 아예 경제를 뒤집어 엎어야 되는 사업들을 우리는 5단계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쉬우시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상상하시면 됩니다. 집에 앉아 있는데 비가 온다. 비가 오니까 수리한다. 집을 해결했어. 나왔더니 우리 집 딱 골목길 너무 더러워요. 여기다가 벽화 그리고 로고젝트하고 세티드하고 해결했어. 딱 나왔는데 여기 나오니까 가게들이 없네. 여기 딱 나가니까 편의점도 많지 않네. 그래서 이런 것도 상권을 해주는 거 3단계. 이제 여기 3단계까지만 하면 동네가 살만해요. 그러니까 어디예요? 여기 중심 시가지에 모여서 축제하고 프리마켓하고 하는 것들 몇 단계? 4단계. 5단계는 이런 게 아예 없어. 기반 시설이. 그래서 아예 뒤집어 엎는 사업들을 5단계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 1단계는 얼마라고 했죠? 50억. 자, 근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까처럼 딱 지나가고 있는데, 고양동에 도시재생 사업으로 150억이 선정됐습니다. 몇 단계 사업이죠? 이제 너무 쉽죠? 이제 보이기 시작하실 거예요. 자, 근데 어떤 친구가 와서, 딱 했는데 이렇게 됐고, 자, 근데 딱 지나갔는데 50억이 걸려있다? 1단계. 근데 이제 1단계 그 사업을 딱 걸린 걸 보고선 이 센터에 찾아옵니다. 그 청년이 딱 찾아와요. 저 도시재생 사업 됐네요? 저 도시재생 사업 됐으니까요. 저 여기서 창업할 거니까 창업할 수 있는 지원이나 리모델링 좀 지원해 주세요.
된다 안 된다? 이해하시겠죠 이제? 이걸 알아야지 이런 오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야, 옆에 시흥시는 청년들 위해서 청년 막 지원해 주는데 왜 우리는 안 해줘?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동네는 1단계 사업이야. 우리는 뭐 하는 사업이야? 집수리 하는 사업이야.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아무도 안 알려주니까 사람들이 야, 도시재생 사업인데 전에는 해주는데 왜 우리는 안 해줘? 라고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걸 보게 되시고 한번 어떻게 부르는지 볼게요. 1단계를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동네 살리기형이라고 합니다. 우리 동네 살리기형. 네, 이 우리 동네 살리기형이고 제가 여기다 하나 더 알려드릴 거는 대부분 전문가들이나 행정에서는 이 우리 동네 살리기형을 우리 동네 살리기형이라고 안 부르고 우동살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걸 왜 알려드리냐면 제가 이제 수업 처음 들을 때 여기 앉아 있는데 그 강사분이 이제 아니 뭐 그때 담당 공무원분이 이제 회의였었어요. 야, 우리 동네는 야, 우리 우동살 할 건데 생활 SOC 시설로서 CRC를 준비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오늘 점심은 우동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동네 살리기형이라고 하는데 아무도 이게 우리 동네 살리기형인지 아무도 안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1단계를 우리 뭐라 하면 같이 해볼까요? 우리 동네 살리기형. 2단계 뭐라 하면요. 딱 나오니까 주거지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주거지 지원형. 이거 상상하시면 돼요. 아, 주거지 지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 이게 상가에서 창업할 수 있는 것들 우리는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합니다.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일반 근린형. 그 다음에 중심 시가지에 모여서 뭐 한다라고 해서 중심 시가지형. 5번째 단계는 경제를 뒤집어 엎는다고 해서 경제 기반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볼게요.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 동네 살리기형. 두 번째가 주거지 지원형. 세 번째를 일반 근린형. 네 번째를 중심 시가지형. 5번째를 경제 기반형.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딱 배우시면 다른 도시에 가셔서 강의하시면 됩니다. 네, 강의하시면 돼요. 사실 요걸 알아야지 뭐 도시재생에 대해서 뭐 사례를 들려드려도 아, 이건 이 사업이구나, 이건 저 사업이고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구나 할 수 있는데요. 제가 1분 정도 드려볼게요. 속으로 한번 외워보시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단어를 외우지 마시고 상상하시면서 집에 앉아 있는데 1단계 우리 동네, 2단계 거주지, 주거지, 일반 근린, 근린생활시설, 중심 시까지 모이는 거 1분 정도 외워보실게요.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지 이제 누구와 대화할 때도 이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한번 끄덕끄덕 하셨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보고 하셔도 되고요. 한번 같이 해볼게요. 다른 분들은 마음속으로 한번 해주세요. 첫 단계 뭐라고 하셨죠? 저 두 번째 단계는? 괜찮습니다. 지원형. 세 번째를 일반 근린형. 네. 놀랍습니다. 네. 얼마부터 시작한다고요? 1단계가? 와, 그렇죠. 지나가는데 200억 걸려 있어요. 몇 단계예요? 이제 다 보이시는 거예요. 이걸 딱 배워야지. 이게 뭐냐면요. ABCD라고 보시면 돼요. ABCD를 알아야지 단어를 알려드리잖아요. 그래야지 이해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딱 사업이 있다고 보시고요. 그럼 제가 여기서 딱 질문 드릴게요. 도시재생 사업은 어디에서 선정하는 사업일까요? 되게 이게 엄청 쉬운데 잘 모르세요. 국토부. 이거는 2017년까지는 국토부에서 맞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국토부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죠? 어디서 선정하죠? 여러분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어딜까요? 누가 그러셨어요? 역시 센터 직원분이신가요? 그러시죠. 여기 공부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면 1단계부터 3단계까지는 광역에서 하고요. 선정은 경기도에서 하시겠죠. 그 다음에 4단계, 5단계는 어디서?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한다. 원래 선도사업 때는 광역 단위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 했었는데 지금 현재에는 다 그렇게 나눠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시재생 사업은 1년에 얼마를 쓰는 사업이죠? 1년에 10조씩 5년 동안 50조를 쓰는 사업입니다. 50조. 얼마나 많은 돈이냐면 4대강 사업이 24조 정도를 썼으니까 50조 사업이고요. 이 사업이 제가 왜 비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고 있냐면 도시재생 사업은 더 큰 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어떤 큰 틀이냐면 바로 그린 뉴딜이라는 사업이고요. 그린 뉴딜이라는 사업은 150조짜리 사업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서 앞으로 유망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왜 유명하냐면 여러분들 지인분들이나 가족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야, 너 도시재생 사업 알아? 그럼 대부분이 뭐라고요? 야, 그거 벽화 그리는 거 아니야? 대부분 이 정도 아실 거예요. 근데 이 도시재생 사업의 끝점에는 뭐가 있냐면요. 부동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선 경제적 독립을 이루는 건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는 도시재생 사업은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 같은 도시의 공간들을 다시 생산해내는 방식을 배우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대한민국에서 이 수업을 듣는 아니면 이것들을 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혹시 이거 들어보셨어요? 도시재생 활동가? 자, 활동가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활동가인데도 내가 뭐 하는 사람이지? 라고 잘 얘기하시지 못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활동가는 왜 나왔냐? 이게 역사적 배경이 중요합니다. 활동가는 원래 없었어요. 언제? 선도사업 때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도시재생 사업은 그때 누가 하는 거였었어요? 정부 주도. 그렇죠. 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활동가가 왜 필요했냐? 17년부터 누가 들어왔냐면 행정가 전문가 이렇게 둘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17년부터 뉴딜 사업이 되면서 주민분들이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생각할게요. 영어를 쓰고 있었어요. 주민분들은 한국어를 써요. 그럼 이걸 이해시키려면 누가 필요하죠? 통역하시는 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활동가를 우리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통 행정가 전문가의 언어를 주민의 언어를 행정가 전문가의 언어로. 이게 뭐냐면 아까 이거예요. 딱 지나가는데 어떤 청년이 우리는 1단계 사업인데 와가지고 사업 왜 안 돼요? 라고 하니까 활동가가 뭐라고요? 야, 우리는 5단계 사업 중에 1단계야. 1단계 사업은 집수리 사업이야. 그러기 때문에 안 해주는 거야. 이게 뭐예요? 결국에는 번역과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여러분들의 역할이 됩니다. 사실 도시재생대학 교육은 사실 그런 목적으로 활용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단순하게 뭐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걸 넘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활동가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활동가들은 대부분 저는 어떻게 많이 초창기에 교육을 했냐면 이 소식지 만드는 걸 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소식지를 만드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소식지는 왜 만들까요? 많은 센터에서는 우리 센터를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용역을 줍니다. 대부분 용역을 줘요. 근데 이 도시는 소식지를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소식지는 활동가 분들에게 어떤 기회를 안겨주냐면 활동가들 요 4명에서 저도 이렇게 했는데 이것들을 왜 직접 만들려고 했냐면 직접 만들려면 뭘 해야 되죠?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질문을 하는 것들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을 해요. 도시재생 사업에서 예전에는 건축과 조경을 베이스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 현재에는 어떤 분들이 많냐면 상담, 심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를 이룬 주민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도시재생 코디네이터라는 게 나옵니다. 아까는 약간 봉사반, 활동반이었다면 이제는 직업으로서 도시재생 코디네이터를 이제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도시재생 코디네이터라고 해요. 지금 저도 어디 코디네이터를 하고 있냐면 광명시와 인천시, 인천광역시 코디네이터를 해요. 저는 원래 뭐로 시작했냐면 활동가로 시작했어요. 활동가로 시작할 때 돈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소식지 만들고 한 달 내내 회의도 매번 참여하고 놀랍게도 한 달에 7만 원, 그렇죠?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네. 근데도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 주민분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기법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디자인하는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도시재생 사업은 소식지가 이 센터가 있을 때는 계속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만드는 작업들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결국엔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도시재생 전문가가 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전문가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저는 대표님처럼 도시재생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그럼 어떤 것부터 공부해야 되죠? 라고 했더니 저도 막상 그러면 도시재생 대학을 들어.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도시재생 대학을 수료하면 도시재생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요? 뭐 안 되는 거죠. 많이 들어보셨나 봐요. 그죠? 네. 들을수록 무슨 생각을 해요? 제가 5번째 들었을 때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여기 왜 앉아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강사분들을 평가하게 돼요. 아, 저건 아닌데? 이러면서 평가하게 되는데 사실 도시재생 전문가가 되는 방법 중에 저의 노하우는 뭐냐면 원래는 어떻게 했냐면 기존에 있는 책들이나 논문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도시재생 사업은 그 현장에서 매일매일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논문이나 책이 나오는 데는 보통 1년에서 2년이 걸리는 거죠. 그러면 어떤 얘기랑 똑같냐면 여기서는 아까처럼 폐플라스틱 가지고서 막 이렇게 리사이클링 하는데 지금 가서 그 책을 읽고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벽화 그리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적으로 서울은 굉장히 빨리 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지방 도시들은 따라가는 형식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도시재생 사업이 그냥 편춘화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매력이 없는 사업이 돼버리는 거고 그래서 저의 기법은 이거예요. 이걸 하라고 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지역 소식지를 구독해라. 두 번째는 지역 신문을 보라. 세 번째는 지역 방송을 보라고 합니다. 이거 혹시 세 가지 하시는 분도 있으실까요? 놀랍게도 거의 없습니다.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거 하시는 분 있으세요? 라고 여쭤보면 거의 없어요.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거를 그럼 하는 사람이면 내가 바로 뭐가 될 수 있어요? 1% 아래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고양시에 대한 내용들이 메이저 언론에 나가는 것들은 홍보에 가깝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식지에 나오는 우리 고양시 소식은 정보에 가깝습니다. 자, 이건 뭐랑 똑같냐면 주식은 사면 돈이 된대. 비트코인을 할게요. 비트코인은 돈이 된대. 이건 뭐예요? 홍보예요. 자, 근데 어떤 걸 사야지 돈을 벌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정보예요. 결국에는 그 정보가 어디 담겨 있다는 거예요? 저 소식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메이저 언론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이런 데 보시면 우리 고양시에 대한 소식들이 1년에 몇 번이나 나온가요? 몇 번 안 나온다는 거죠. 근데 고양시 관련된 신문은 맨날 고양시만 나옵니다. 고양시만 나와요. 지역 방송은 요새 유튜브 채널에서 다 공짜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지역 소식지를 구독하세요 하는데 구독하시는 방법은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구독하기만 눌러놓으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힘들다. 그럼 페이스북 페이지에다가 좋아요만 눌러놓으시면 돼요. 그럼 똑같은 기능을 한 80% 합니다.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충남에는 어떤 게 있냐면 지역 혁신 인재 10인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2달 동안 가서 이 사람이 잘나서 주는 게 아니라요. 잘나려면 빌 게이츠도 만나면 미국도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600만 원 현금을 주는 사업이에요. 2달 동안 600만 원을 쓰는 게 미션이에요. 사람 만나면서. 600만 원 공짜로 드리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죠. 10명을 뽑는데요. 제가 그 10명 중에 한 명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놀랍게도 10명을 뽑는데 11명이 왔어요. 그 정도로 그런 아주 좋은 정보, 어떻게 보면 혜택이 되는 정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활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제가 1단계라고 하고요. 2단계는 제가 요거라고 합니다. 요거 뭔지 아시나요, 다들? 네이버죠. 네이버인데요. 저는 원래 서울에서 이제 사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천안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안이라는 외딴 지역에 가서 제가 있으면서 가기 1년 전, 그리고 지금까지 맨날 아침마다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지역에 대해서 검색해 보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오늘 고양시의 가장 큰 이슈는 뭘까요? 고양시의 가장 큰 이슈. 코로나. 이 코로나는 전국이 세계가 이슈니까요. 그거 빼고 뭐가 있을까요? 근데 재밌게도요. 지역분들이 생각보다 지역에 대해 검색하지 않아요. 왜? 난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의 뉴스는 뭐예요? 아까 오다 검색해 보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재생 강사 최강훈 씨가 온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왔더라고요. 요거 빼놓고는 그거 말고는 별로 없는데 사실은 전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제가 공부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매일매일 아침에 도시재생 사업을 검색합니다. 뉴스를 클릭하면은 하루에 컨텐츠가 20개 미만이에요. 이거 읽는 데는 보통 10분 이내에 걸리면 충분히 읽을 수가 있어요. 이걸 읽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트렌드를 읽을 수가 있어요. 아, 어디에서는 포스터를 이렇게 만들고 어디는 커리큘럼을 이렇게 짜고 디자인은 이렇게 하고 도시재생 사업 SOC에서는 이렇게 구성을 하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는 가장 좋은 매체가 바로 뉴스예요. 그래서 어떤 도시들이 잘하고 있구나, 어떤 도시들이 뭘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가장 쉽게 알려주는 무료인 거죠, 무료.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혹시 투지폰 다 아니시죠? 제가 한번 이거 알려드릴게요. 이 네이버 창을요, 이제 5분 뒤에는 굉장히 다르게 보시게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네이버 창을 한번 켜주시고요. 바로 같이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거는 사업하시는 분들, 뭘 하시는 분들도 다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이버 창을 켜시고 거기다 뭐라고 검색하시면 고양시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고양시. 그쵸. 그러면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들고 그 위에 밑에 내려보면 뭐죠? 가볼 만한 곳.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뉴스 나오나요? 뉴스가 나오나? 네. 네? 날씨가 나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갈게요. 고양시 뒤에다가 맛집을 더 쳐볼게요. 고양시 맛집. 고양시 맛집을 쳐볼게요. 맛집을 치면 맨 위에 플레이스가 나올 겁니다. 맞나요? 플레이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쭉 내려보실게요. 뭐 뷰가 나오나요? 아니면 뉴스가 나오나요? 파워링크 나오고요. 추천 장소. 그 밑에는 뷰 뭐 이런 거 나오나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혹시 여러분들 눈치채셨나요? 네이버는요. 검색 키워드에 따라 사람들이 많이 클릭하는 거를 컨텐츠 위에다 올려줍니다. 아까 뭐였어요? 시청 홈페이지였죠? 자, 지금은 뭐였어요? 플레이스인 거죠. 그러면 만약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다. 그럼 무조건 어디다 먼저 올려야 되는 거죠? 맛집을 하시는 분들이다. 플레이스부터 작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온라인 간판 정비 사업이라고 합니다. 되게 재밌게도요. 제가 이 공간을 오늘 찾아올 때
여기를 막 돌아다니다가 간판 보고 들어왔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냥 주소를 알려주시면 주소를 네이버에서 찍어보고선 거기에 보고선 쭉 온 다음에 여기에서 보는 간판은 마지막에 보는 간판이에요. 사실 실제로는 그런 것들을 이제 온라인 간판 정비 해봤는데 이것도 좀 재밌어요.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으신데 이게 제가 이제 보통 창업 교육할 때 같이 해주는데 이건 구글입니다. 네이버에는 안 뜨고요. 한번 지금 해보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이거는 뭐냐면 제가 맨날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도시재생에 대해서. 검색량 조회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사이트가 떠요. 이거는 네이버에서는 안 뜨고요. 구글에서만 뜹니다. 그래서 블랙키위라는 사이트가 뜹니다. 구글 창을 열어서 검색량 조회라고 하셔서 블랙키위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에 하면 이렇게 네이버 창처럼 나옵니다. 여기다가 이제 키워드를 검색하면 나오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물을 만들어줘요. 딱 해줍니다. 이게 이제 페이퍼가 쭉 나오거든요. 한번 앞에 설명 한번 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블랙키위라는 거는 저희 거기에 다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이거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건 도시재생에 대해서 검색을 한 거예요. 도시재생 검색했더니 PC보다 모바일이 더 적죠. 이건 어떤 거냐면 도시재생 사업 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일반인보다 누가 많다는 거예요? 그냥 컴퓨터 쓰시는 분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이건 아직까지 행정가 전문가의 영역이 많다는 거예요. 보통은 대부분 모바일이 2배, 3배, 4배 이상 많습니다. 두 번째 볼 건 뭐냐면 이 사이트의 좋은 장점은 바로 이거예요. 관련된 키워드를 알아서 정리해줘요. 예를 들면 도시재생 사업을 검색했던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떤 걸 검색하는지를 쫙 해줘요. 이때가 이제 서울시장 선거 때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많이 나오냐면 여기 보시면 오세훈 도시재생이 딱 나오잖아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보통 지역에 대해서 홍보할 때 고양시 도시재생 이렇게 검색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근데 도시재생 사업하니까 키워드 중에 어떤 게 가장 많냐 봤더니 도시재생 사업이에요. 그럼 도시재생으로 키워드를 거는 게 맞아요? 도시재생 사업으로 거는 게 맞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제가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빅데이터라고 해서 분석을 해서 이거 쫙 나열해 줍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내가 예를 들면 이걸 맛집으로 한다. 아니면 여기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면 내가 사업하는 게 있다. 가장 이제 초보 단계가 이런 거야. 예를 들면 내가 꽃님이네 맛집, 꽃님이네 분식집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 꽃님이네 분식집으로 해시태그나 키워드를 걸어요. 절대 사람들 그렇게 검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어떤 걸 많이 검색하냐면 고양시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뭐예요? 고양시에서 가장 유명한 거? 꽃. 그러면은 차라리 고양시 꽃 축제로 해시태그를 걸어야지 여기에다 넘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제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도시재생 사업에서 가장 맹점 중에 하나가 1기부터 2기, 3기, 4기, 5기 도시재생 사업을 듣는데 듣는 분들이 1기부터 5기까지 다 같아요. 이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타개하려면 새로운 분들이 오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뭐냐면 이 사이트는 이렇게 정리해줘요. 어떤 컨텐츠가 가장 인기가 조회수가 많았는지. 이걸 왜 알려드리냐면 이걸 보라고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 딱 보시면 조회수 제일 많은 거죠. 그럼 저는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이걸 딱 클릭해요. 그럼 여기 내용을 보는 거는 1차원적인 거고요. 2차원적은 어떻게 하냐면 요 사람이 쓴 대로 써요. 글을 2줄 썼고 사진을 넣고 글을 2줄 썼고 사진을 넣고 동영상을 넣고 그 방식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출이 엄청 잘 되거든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고양시 맛집을 쳤어요. 여기 혹시 사업하시는 분도 혹시 있으시나요? 내가 그냥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시면 혹시 그런 식으로 적용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블로그가 해시태그를 건 것들을 쭉 보시고 그 해시태그를 따라서 쓰다 보면은 사실은 1, 2등까지 가는 거는 어렵지 않고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바로 온라인 간판 정비 사업이라고 해요. 이제는 간판 정비 사업도 되게 중요한데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간판을 보고 가지 않아요. 여기를 최근에 보면 이런 지역을 우리는 핫플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옛날 때는 이런 게 필요했어요. 왜? 인터넷과 온라인들이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간판을 보고 오 저렇게 찾아갔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활로 돌아와 볼게요. 어디 유명한 카페가 있어요. 그러면 막 걸어다니면서 찾으십니까? 아니죠. 그냥 검색해봐요. 여기 유명하다는데 검색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요 근처에 뭐가 있고 리뷰를 좀 봅니다. 이 리뷰를 우리 뭐라고 하죠? 입소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핫플이라는 데는 최근에 보시면 이렇게 변해 있어요. 간판이 없어요. 간판이 없는 대신 뭐 있어요? 표시판이 있죠. 여기가 거기다 라는 정도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이 공간을 갈 때 다 어디서 먼저 결정 짓는다? 다 온라인에서 일단 결정을 짓습니다. 갈 때는 사실 이 공간은 벌써 결정 지어진 거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을 하지 않으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도시재생 사업도 이런 식의 작업들이 필요하고요. 제가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다 알려드린 다음에 주민분들이 아까 활동가와 코디네이터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하는 사업들을 우리는 이제 도시재생, 아까 공모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도시재생 사업에서 보시면 요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마을관리 협동조합?
마을관리 협동조합 들어보셨는데 마을관리 협동조합 하는 순간 안 해야지 싸움 난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많은 도시재생 지역에서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교육시켜드리면서 뭘 교육시켜드리냐면 협동조합을 교육시켜드려요. 근데 앞에 뭐가 있어요? 마을관리가 있어요. 마을관리는 다시 뭐냐면 마을 비즈니스예요. 마을 비즈니스라는 건 뭐냐면 마을에서 사업하는 게 어떤 거냐. 근데 그걸 같이 협동으로 만드는 조직인데 우리는 대부분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일단은 왜 나왔는지가 필요해요. 2017년까지 도시재생 선도 사업을 하는데 딱 끝나니까 센터가 싹 없어집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예산이 끝나면 센터부터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렇게 만났던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은 센터가 없어지더라도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바로 마을관리 협동조합이고요. 다시 쉽게 표현하면 주민분들이 운영하는 도시재생 지원센터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있던 활동가들이나 코디네이터 분들이 추후에는 연구원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같은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지금 훈련하시는 거예요. 왜? 지금 누가 해줘요? 같이 행정해 주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데 지금 누가 해야 돼요? 이제 이걸 해서 마을관리 협동조합 우리가 이제 스스로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소속되어 있는 시에서 요번에 어떤 교육을 했냐면 마을관리 협동조합 교육인데 협동조합 빼버리고요. 마을 관리만 했어요. 그러니까 마을 비즈니스 모델로 했어요. 이게 뭐냐면 협동조합만 하다 보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근데 싸움이 났는데 이 마을 비즈니스 모델에서 싸움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참여하면 한 달에 1,000만 원씩 준대. 어느 순간 회복이 돼요, 싸움이.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강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헤어질 수 없는 강한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근데 지금 많은 협동조합에서는 어떻게 하죠? 이건 없어요. 근데 나와서 뭘 하다 보니까 내 시간 더 투입되고 내 돈 더 쓰는데 싸움만 하고 그러니까 다 와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에서 마을관리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원래 뭘 하는 거냐면 지역에 공공시설이 있으시잖아요. 예를 들면 주차장이라던가 아니면 생활 SOC 시설, 어울림센터 같은 걸 위탁받아가지고 그걸 운영하는 돈을 가지고선 이렇게 하는 사업들인데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많이 했던 게 인천에 이제 만부마을관리협동조합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지금 어떻다고 들으셨나요? 거기가 1호거든요. 근데 거기가 주요 사업이 뭐냐면 도시락이에요. 도시락. 놀랍게도요. 한솥 도시락보다 가격은 2배 비싼데 어떤 거 같으세요? 메뉴는 훨씬 더 적죠. 그러면 자 우리가 동네에서 뭘 한달 때는 사줄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잠깐이죠. 근데 일반 소비자한테 선택을 못 받으면 지속성을 갖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떤 비즈니스로 했냐면 이런 예제가 있어요. 예전에 지금 도시재생 사업하면 집수리 많이 하시죠. 집수리 하면은 뭐 전기 이런 거 하시고. 근데 이걸 교육을 하고선 한 2달 이렇게 교육 10주 하다가 끝나다 보면 예를 들면 이제 그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그런 걸 만들었어요. 뭐 이렇게 해서 전기 수리 배우는 거. 막상 우리 집에 고장 났더니 누굴 불러요? 전문가 불러요. 그죠? 그래서 이걸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이게 비즈니스 모델 한 예예요. 이 마을관리 협동조합에서 이런 시설들을 하는 것들은 다 대부분 끝에 가니까 그냥 전문가 부르는 거예요. 돈 주고 하니까. 근데 이거를 어떤 거라 했냐면 지역의 아파트들과 협의를 했는데 뭐 하냐면 입주 청소 협동조합을 만든 거예요. 입주 청소는 사실은 한 10주 배우면 다 할 수 있거든요. 그거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우리 나이 또래 분들이에요. 근데 독점권을 주는 거죠. 이 아파트에서는 어쨌든 재건축과 재개발로 도시재생 사업과 어떤 반대다운 사업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들에서 서로 갈등이 있는데 여기선 수익 구조를 여기다 내주고 또 이 수익 구조를 가지고 그 나머지 동네들이 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리페어라고 해서 수리해서 이제는 매니지먼트 예를 들면은 집 수리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에어컨 청소 같은 것들을 교육해드려요. 그래서 실제로 수익이 바로바로 날 수 있게 이런 것들은 뭐 10주 교육받으면 뭐 전문가나 그냥 일반인이나 사실 전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랑 수납 정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교육시켜드려서 이제는 비즈니스 모델이 확실한 모델로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운영한 형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활동하는 거는 저는 1단계는 이렇게 시작했었습니다. 도시재생에서 지역의 갈등이나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지역의 청년들끼리 모였어요. 한 8명이 좀 모여서 했고 근데 이제 청년들이 저희만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단계로 뭘 했냐면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그룹 말고 그 다음에 했던 게 뭐냐면 이게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도시재생 사업을 검색해 보세요. 그리고 이미지를 딱 클릭해 보시면 도시재생 수료식에서 학사모 쓰고 있는 분 중에 90%는 40대 이상이세요. 이 청년만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인 걸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저희가 뭐 하냐면 지역에 있는 어르신 선배님들과 협업하는 걸 만듭니다. 동네 네트워크를 만들어요. 자, 근데 동네에서는 넘어서야 되는 게 뭐냐면
지역에는 우리 동네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과 그 다음에 그 단계를 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걸 넘어서 그 다음에 지역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여기 보시면 사진이 좀 특이하실 거예요. 이 사진 안에는 지금 천안시장님과 도지사님이 같이 있으세요. 이 사진이 의미하는 건 굉장히 큰 게 뭐냐면 작은 동네에 이렇게 선거 때 이런 모든 유력 주자들이 다 온다는 이유는 이 지역이 사람들이 모이는 것들을 굉장히 다단하게 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보통 JC나 라이언스 클럽에서 사람 모으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역에서 도시재생이라는 콘텐츠를 가지고서 사람이 50명, 100명 모을 수 있는 거는 많지가 않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저희가 어떤 작업들을 하냐면 지역의 지자체장을 만나서 한 요만한, 요보다 더 작은 자리죠. 그 다음에 제안을 해요. 제안과 민원은 되게 달라요. 그 다름은 어디서 오냐면 이런 교육입니다. 예를 들면 얘기할 때도 우리 지금 동네 사업은 지금 3단계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이 주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걸 해주세요. 저희도 이제 도시재생 관련해서 다양한 것들을 제안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다른 거 다 안 되면 이거 하나라도 해주세요 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이 골드에이지라는 사업이에요. 이게 뭐냐면 나이가 40대부터 65세까지의 분들에 대한 지원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도시재생 지역에는 그분들이 거의 줄을 이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을 지원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나이제는 풀어달라고 했어요. 사업성과 진정성을 보고선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맞지 나이를 끊어서 이 동네에서 들어올 수 있고 업구를 결정지는 건 아니다 라고 해서 조례를 바꿔서 이렇게 대부분의 사업들을 나이를 풀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분들이 청년들보다 사실은 이런 어떤 환경의 변화가 적으세요. 예를 들면 20대 청년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취업이라던가 학교라던가 다양한 문제로 지역을 떠나거나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데 40대 이상이 되면 특히나 이제 가족형 40대 이상을 보면 지역에 머물 가능성이 높고 이분들은 대부분 어떤 분들이 많냐면 퇴직자분들이 많으세요. 그럼 프랜차이즈 시장을 빠지는 게 아니라 지역의 상권으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들면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골드 에이지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고양시에도 혹시 대학교가 있나요? 항공대? 항공대. 대학교가 많네요. 저희 천안에는 14개의 대학교가 있는데요. 이게 왜 저는 사실은 몰랐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시장님 무슨 얘기냐면 우리 천안은 청년들 엄청 많아.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지역에 대학교가 많다. 얘네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너는 천안에 대해서 관심 있니? 천안이요? 역밖에 몰라요. 터미널 아우리밖에 몰라요. 아우리. 그래서 그래? 너희는 왜 지역에 관심이 없니? 지역에 대해서 아무도 안 알려주는데요? 라고 해서 저희가 8개 대학에 제안을 합니다. 지역학을. 이거는 2학점을 주는 교양 과목이에요. 시험이 없어요. 신청해놓고 들어가자마자 자면 2학점이 나와요. 인기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한 학기에 보통 8개 대학에서 2,400명 정도가 들어요. 근데 이 세팅을 어떻게 하냐면 지역에 대한 전문가들이냐 분야별 연령별 전문가들 8명을 모십니다. 강사로. 근데 되게 재밌는 제도가 뭐냐면 강의 평가를 해서 4등까지는 그 다음 학교로 넘어가고요. 그 밑에 5등부터 8등까지 맨날 바뀌어요. 그러면 결국에 한 1년, 2년이 지나잖아요. 아주 좋은 강사풀이 생기는 거죠. 이분은 계속 가는 거예요. 강의가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 지역이 왜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이런 거예요. 천안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한번 팔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천안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강남과 강북 옛날 때 50년 전에 어디가 더 좋았을까요? 강남과 강북 50년 전에. 강북이 막 명동이랑 엄청 좋았잖아요. 근데 지금 강남이 훨씬 더 큰 규모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의 제가 생각해서 경기도와 서울이 이제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강북이라고 생각하고 충청남도가 강남이라고 생각하는데 충청남도의 그런 기반을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세종시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발전하면 그 위성도시가 발전하거든요. 세종시가 발전하면 그 위성도시가 당연히 발전할 거고요. 위성도시가 5개 시군을 접하고 있는데 그중에 도시철도, 전철이 들어오는 첫 번째 도시가 천안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교통의 중심, 그 다음에 동서 내륙간 철도라고 해서 서산부터 울진까지 가는 대한민국 최초의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철도가 생기고 서산에 지금 이제 공항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공항들보다 중국과 가깝기 때문에 사실은 비용이 굉장히 떨어져서 이 무게의 중심이 대전과 어떤 서울이 아니라 천안의 중심으로 퍼지는 형상이 될 거다. 그럼 그 원도심에서 뭔가를 하면 당신은 지금 강남의 청담동에 건물을 사는 거랑 똑같다라고 거짓말을 치는 거죠. 네. 그래? 그러면 여기서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실제로도 이 친구들이 많이 창업을 했고요. 지금 천안에서 활동하는 친구 중에 50%는 다 외지 사람, 저 같은 친구들이 그런 이유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역을 돌아다니고 강의하다 보니까 대학교가 있으면 이걸 좀 비슷하게 하시면 돼요. 대학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청소년을 교육해야 되겠다. 왜? 이들이 2, 3년 뒤에는 뭐가 되죠?
청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에 보면 지리 시간이 있어요. 아니면 직업 탐구 시간. 이럴 때 도시재생 사업과 지역에 대한 비전을 말할 수 있는 강의를 통해서 매년 이렇게 청소년들을 교육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이들이 지역을 떠나도 지역에 대한 가능성과 이런 것들을 인지한 상태에서 떠나면 다시 회귀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들이 그냥 남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친구들이 실제로 지역에서 왜 지역에 대한 비즈니스들이 굉장히 강해되고요. 그다음에 지역을 넘어서 다양한 지역의 청년분들과도 또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는 이제 광명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광명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광명시장님이 직접 천안에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지자체장이 어떤 개인 때문에 일이 아니라 내려오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죠. 그러니까 고양시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여기 대표님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의 인재분들을 좀 모셔오셔서 지역에서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요. 제가 이제 지역 투어를 또 만들어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해보면 좋은데요. 자, 이걸 제가 좀 특징을 볼게요. 이 원도심 투어예요. 도시재생 투어 선진지 견학 가보셨죠? 선진지 견학 가보셨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저기 갤러리거든요. 갤러리에 뭐 특징이 있습니다. 뭐가 좀 이상한가요? 갤러리인데. 그림이 하나도 없죠. 도시재생 사업은 이게 장점이에요. 우리가 완성된 걸 아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있다라고 하면 그 스토리를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 지역에도 많이 오시거든요. 2019년 코로나 터지기까지 누적이 한 7,000분 정도가 우리 지역에 오셨어요. 5개 지역을 돌아보는 투어를 만든 거고요.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그냥 지역에 있는 5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동네 재생이라고 했잖아요. 스팟을 연결해 주는 거. 그런 것을 통해서 하는데 되게 재밌게도 이런 설명을 합니다. 여기는 명동거리라고 불렸었어요. 옛날 때는 명동처럼 어깨가 부딪힐 만큼 사람이 많아서 명동거리라고. 지금 사람이 한 명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앉아서 사진 찍을게요 라고 하면 40명이 앉아서 그 앉아서 사진 찍습니다. 이 도시재생 사업은 그런 매력적인 게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지역에서 이렇게 투어를 오고요. 그 다음 단계로 저희가 한 게 있습니다. 이 도시재생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선진지 견학을 딱 오는데 이 공간만 발전하다 보니까 어떤 불만이 나오냐면 시에서나 아니면은 우리 동네가 아닌 도시재생 사업 지역이 아닌 동네 주민분들은 야, 왜 쟤네만 특혜를 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결국엔 저기 투자해서 저 사람 동네 사람들만 왜 우리도 여기 시민인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도시재생 지역을 기점으로 우리 도시 전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전략 계획을 짠 게 바로 이런 모델이에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출발지와 식사는 원도심에서 하되 투어는 우리 지역의 곳곳을 다닐 수 있도록 세팅을 한 거죠. 저희 지역은 옆에 평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평택이 이제 용산기지가 이전하면서 미군들이 대거 들어왔는데 이 친구들이 생각보다 젊어요. 20대 초반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한국은 휴전 국가예요. 그러니까 되게 무서운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특히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뭐냐면 이런 종교로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하나의 문화로 보는 거죠. 되게 재밌게도 이거 설명해 줍니다. 저희가 여기서 10바퀴 돌면은 너의 소원이 이루어질게요. 그러면 막 영어로 뭐 하면서 헬로 하면서 돌아요. 별거 아니잖아요. 제일 좋아하는 게 종치는 거예요. 스님을 약간 소림사에서 오신 분인지 생각해요. 근데 끝나고 사진 찍고 끝나시면 에쿠스 타고서 퇴근하시거든요. 예. 느낌 아시겠죠? 예. 근데 이 친구들한테 굉장히 소중한 추억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천안시와 천안시 영상미디어센터 그다음에 청년협동조합 천안청년들이 함께 기획한 미군들을 대상으로 한 투어 프로그램입니다. 천안시는 미군 기지 이동과 함께 미군들을 지역에 유치하고 그들을 함께 경제 활성화의 하나의 일원으로서 함께 동행함으로써 천안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주마다 약 110명이 함께 참여해서 미군들이 네, 되게 재밌게도 한 번 할 때마다 저희 주민들한테 순수익으로 남는 돈이 500 정도가 남습니다. 매주 500이니까요. 상상하시면 되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왜냐면 이거는 세계에서 돈을 받아요. 천안시, 평택시, 미군. 천안의 협동조합인 천안 청년들과 함께 협업해서 청년들이 모든 걸 기획하고 구성하여 진행에 따르는데 프로젝트를 공유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천안시와 함께 협력하여 그러니까 식당도 이렇게 팔아주고요. 막걸리도 일부러 지역 막걸리를 먹게 하고요. 다문화인들이 천안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천안 청년들도 천안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 절이 사실은 되게 혹시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 지역에 가보면은 몇 경 이렇게 있죠. 고양시도 몇 경인가요? 천안은 12경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천안 시민들이 안 가는 12곳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지역에서 그런 선정을 하면 그 지역 분들은 안 가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을 일부러 세팅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 좋아해요. 문화 관광가에서도 좋아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과 도시 재생과 다 좋아하는 거예요.
평택시, 천안시, 미군도 좋아해요. 왜냐면 미군 분들이 보통 주말 때 뭐 하냐라고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두 가지를 한대요. 첫 번째는 유흥, 두 번째는 레저래요. 유흥은 수원의 인계동이라고 있습니다. 예, 거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그건 못 이긴다. 그래서 우리는 도농도시잖아요, 천안은. 그래서 레저를 기반으로 한 전통 문화를 5개 스팟이 하는데 이분들을 마지막에 내려주는 데가 있어요. 마지막에. 여기 내려주면 평점이 10점 만점에 10점이 나와요. 어디서 내려주면 10점이 나올까요? 어디요? 술집? 아, 술집은 인계동에 지니까 어디 내려주냐면 코스트코에다 내려주면 인기 짱입니다. 이게 저희 상상은 다른 거죠. 예. 이분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뉴욕 한복판에 이마트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무것도 아닌 상업시설이 누군가에는 관광시설과 주요시설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깨달아 주시면 이런 것들 세팅할 때 되게 좋고요. 사실은 이거는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참고만 하시고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냐면 도시재생 사업들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가상 관광인데요. 제가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VR 관광인데 이거 재밌어서 제가 가져왔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냐면 영상을 보여드리는 게 더 쉬워서 시장님이신데요. 이 시장님이 직접 기획하신 거예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못 오니까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아주 작은 동네거든요. 투어가 지금 다 멈추면서 투어객이 다 없어졌다. 그래서 이 사람이에요. 주민이거든요. 여기 웹캠을 씁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다음 단계가 되게 재밌어요. 자, 이게 쓰고요. 이게 핸드폰 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관광객은 게임처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움직이면 가요. 재밌죠? 점프 누르면 점프해요. 예. 이게 보이죠? 화면이. 예. 이게 굉장히 사실 돈도 많이 안 들고 이걸 가지고 관광객이 엄청 오진 않겠지만 이 지역을 알리는 데는 엄청난 효과를 가져온 거죠. 저런 배 타고 막 헬기도 타보고 그러니까 여기 우리들이 평소에 안 가는 고향 시민이 안 가는 뭐 12개월 가본다던가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이런 장비를 운영하는 팀한테도 하나의 또 사업이 되는 거고요. 이런 사업들은 아마 주민 공모 사업으로 해보시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사람이 아니라요. 이런 겁니다. 여긴 더 시골이잖아요. 구글 스트리트라고 네이버 뷰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했던 프로젝트인데 쉽뷰예요. 양한테 머리다 씌우고 양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재밌죠? 예. 예. 얘가 진짜 메고 다니는 거 저렇게.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오는 건 둘째치고요. 이 시가 홍보되는 걸 생각해 보시면 그게 더 큰 이득이라는 거죠. 쉐어링이 보시면 막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를 보고 영상을 직접 가는 것보다는 이런 이슈 메이커들이 근데 이걸 아직까지는 대한민국 도시재생 사업에서는 시도해 보신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비슷한 사업으로 좀 비슷한 게 했던 게 이제 작년에 한 코로나 한참 심할 딱 요때예요. 그래서 이제는 공연 자체가 어떤 공연들이 사람들이 오냐라고 봤더니 강한 교육의 콘텐츠를 주면은 그게 공연이 되면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여기 이제 저희 회사 회장님이신데요. 그 옥션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옥션? 그거랑 이니시스라고 카드 결제 그거 만드신 대표님이 저희 이제 회장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강연을 하는 게 저희한테는 무대 공연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가, 그다음에 먹거리 이런 식으로 좀 짜서 돈을 받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페스티벌 자체가 어떻게 변경이 되고 있냐면 잔치의 개념으로 아는 사람들끼리 안전하게 비용을 받고 수익 구조가 되게 왜? 이제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지 자생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했던 영상인데요. 이때도 되게 쉽지 않았던 게 100명이 신청해 주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30명밖에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원래 1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잔디밭이었어요. 그래서 다 깎고선 저희가 한 거예요.
근데 저희의 이런 프로젝트를 보시면 특징이 있습니다. 연령이 다양해요. 이거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청년들은 청년, 다문화는 다문화, 중년은 중년 하는데 저희는 보시면은 누워있는 사람들 쭉 보시면 다 연령층이 다양하시죠. 저희가 항상 도시재생에서 염두를 두고 하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때 회장님 오셨는데 자기가 강의를 2,000번 넘게 했는데 누워서 내 강의를 듣는 게 처음이었다 라는 얘기 하시더라고요. 원래 이분이 누구냐면 그 삼성의 옛날에 이병철 회장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오른팔이셨던 거죠. 네, 그분이셨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2021년 들어서는 이런 비슷한 형태의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해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되게 존경하고 감사하게 생각하시는 또 감독님이 이번에 비슷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셨는데 요거 또 이제 비슷하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도심이었다면 이제는 색깔 자체도 어떻게 되냐면 초록 그다음에 거리두기, 모객이 어떤 평가의 기준이 아니라 안전이 평가의 기준이 되는 거고요. 전남 순창 같은 경우도 이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제가 이 모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거리두기 하는데 자, 네, 좀 안 넘어가시네. 네, 요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다 넘어가네. 요게 이제 그 아까 했던 프로젝트인데. 네, 여기 보시면 이어폰을 끼고 있잖아요. 이런 데서 막 시식하시고 있는데 시끄러우면 안 되니까 요 낀 사람만 음악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본 사람들은 이 사람들 미친 사람들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막 춤추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어폰 낀 사람은 음악이 들리는 거예요. 되게 이런 식으로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순창에는 어떤 게 있냐면 순창하면 유명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습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제일 많은 게 있어요. 순창에. 고추보다 많은 거. 노인이 많습니다. 노인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지역에서 도시내에서 이게 노인분들만 많아서 뭐 할 수 있을까? 되게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하는데요. 보여드릴게요. 내일이 노래냐고 쑥밭만 내가 랩을 할 줄이야. 여기 공간도 버려진 원래 고추 말리는 창고였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역의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어떤 콘텐츠를 통해서 이 공연을 보기 위해서 전국에 사람들이 되게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KBS 막 노래자랑에서도 나왔는데 랩을 하시는 건지 잘 안 들려요. 근데 이슈가 굉장히 되긴 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도시재생 사업과 문화도시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문체부 사업인데요. 그 사업들이 결합한 형태. 이 사업은 최근에 도시재생 사업의 트렌드를 딱 전면적으로 보여주는 건데요. 단순한 게 공간을 바꾸는 게 아니라 거기다 컨텐츠와 기획을 넣어서 하나의 축제처럼 만드는 DIT 페스트라는 프로젝트인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도시재생 사업이랑은 좀 많이 다르시죠.
근데 이 프로그램이 되게 재밌는 게 돈을 받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공짜가 아니라요. 15만 원을 받습니다. 참여자에게. 오늘부터 천안에서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천안에서 3박 4일간 프로젝트를 진행해요. DITO 세 번째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요. 도시재생 사업을 하시다 보면 이제 빈집 문제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빈집, 특히나 이제 지하, 반지하방 같은 것들의 단점이 습하다는 거죠. 사실 빈집은 단순하게 비어 있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비어 있으면 범죄가 생기고 쓰레기가 쌓이고 해충이 생겨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정말 의도치 않게 우리 집 주변 환경이 안 좋아지는 거죠. 인천에 어떤 사례가 있냐면 반지하방이 습하다는 단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거를 다 매입해가지고 청년 주택을 만들어줬어요. 근데 청년들이 에이 10만 원 더 비싸도 그냥 원룸 얻는 거예요. 습하고 살기가 좀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어떤 프로젝트를 했냐면 이 반지하에 습한 거를 장점화시켜서 이렇게 버섯을 키웁니다. 버섯을 키우는. 그래서 이 대표님이 이제 최환 대표님이 인천에 미추홀구라는 데가 있고요. 이런 모델들을 굉장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단은 집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거에 장점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일자리 창출을 한 거잖아요. 여기다가 이게 되게 판매가 잘 돼요. 왜 잘 되냐면 지역에 있는 구청이나 이런 데서는 당연히 사주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시설을 하려면 시설을 하는 공사 인원들이 필요하시잖아요. 그럼 거기서 돈을 벌고 또 음식을 사 먹으시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표현하는 좀 어렵지만 사회적 경제라는 게 바로 이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모델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여기도 이케아가 있잖아요. 광명 이케아 본점에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버섯이나 뭐 이런 것들 키워서 샐러드를 판매하는. 그래서 지금 현재 큰 대형마트들이 다 폐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형마트들이 지금 현재 저렇게 농사, 스마트팜으로 좀 변경이 되고 있고요. 지금 지역에 어떤 이런 환경이나 자연을 팔아서 성공한 모델들도 있어요. 여기는 이제 고성이랍니다. 고성은 굉장히 시골이잖아요. 강원도 고성은. 근데 여기서 대박난 친구가 있는데 한 3천만 원 미만 정도의 돈을 들여서, 왜냐면 지금 카페 같은 걸 많이 운영하시는데 카페들이 대부분 대형화나 브랜드화가 돼 있다 보니까 이걸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지역을 팔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파냐면 아주 작은 공간인데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가 파는 거는 요걸 팝니다. 아까 그 세트를. 가게는 딱 요만해요. 엄청 작죠? 네.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도시재생 하시면서.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 가게는 없는 게 있어요. 커피 가게인데 머신이 없어요. 일단은. 그럼 일단 머신 가격 한 1,000만 원 정도가 빠지죠. 그리고 이 공간에서 먹는 게 아니라요. 이 사람들이 파는 주력은 어떤 걸 파냐면 이 뷰를 파는 거예요. 지역에. 근데 이걸 어떻게 파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트를 판매합니다. 저걸 바구니에 들고 와서 할 수 있도록 저런 식으로. 여기에 성공했던 모델들이 이제 그 연남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연트럴파크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제주 맥주가 돗자리를 같이 빌려주면서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했던 비슷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공간이지만 이렇게 가능성, 지역과 연계하는 사업들, 근데 이런 사업들은 개인보다는 주민 사업체들이 가져가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가 터진 다음에 대박난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뭐냐면 창고업이에요. 도시재생 사업으로서 창고를 만들어주는데 그냥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걸 주민들한테 분양을 해줍니다. 아파트처럼. 그러면 본인이 쓸 수도 있고요. 이걸 누군가가 만약에 사용하면 내가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분양을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도시재생이 시설을 해준 다음에 관리 유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의 기능들을 주민들한테 이득으로 돌려줌으로써 자연스럽게 관리가 되게 할 수 있게 시스템을 하는데 왜 이게 필요했냐면 코로나가 터지면 집에 있다 보니까 쓰지 않는 짐들이 굉장히 있는 거죠. 버리긴 아깝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하고 저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가게 이름 좀 잘 지었나 한번 들어봐 주세요. 짐을 옮기는 공간이라고 해서 짐 캐리 어떻습니까? 딱 오죠. 뭐 하는데 딱 오잖아요. 그죠? 짐 캐리. 캐릭터 딱 하면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게 공간을 대여해주는 사업들도 굉장히 지금 인기가 있습니다. 스페이스 클라우드라고 해서 이런 공간들도 1시간에 얼마씩 빌려주고 하는 이 스페이스 클라우드라는 것도 한번 여러분들 공부해 보시면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저희 지역에 건물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주를 찾아가서 이거 월세 좀 4층이라 했어요. 계단식이에요. 그러니까 좀 저렴하겠죠. 얼마예요? 여쭤보니까 80만 원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월세를. 그래서 한 60평 정도 되거든요. 60평 좀 안 되나? 그 정도 되는데 제가 28만 원에 달라고 했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고서 뭘 하면 주시는 줄 아세요? 그럼 안 돼! 이러는데 딱 그러고 가서 일주일 동안 연락을 끊으면 전화가 옵니다. 최 대표 이거 좋다고 했는데 너무 비싸서요. 그러면
그러면 딱 건물주가 뭐가 되시죠? 원빈이 됩니다. 얼마면 돼? 딱 이렇게 되죠. 그때 이제 해서 28만 원인데 저희 공간 하루 빌리는데 50만 원 받습니다. 그럼 하루만 장사하면 월세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대박이 났던 이유가 있어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행정에서 운영하는 공간들은 전면 중단. 근데 이런 공간들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스페이스 클라우드, 네이버랑 같이 하는 거거든요. 이 스페이스 클라우드는 공간에 지역의 동네 그냥 등록하는 건 무료예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공간들이나 이런 회의실을 한번 등록해 보세요. 뭐 시간당 10,000원, 시간당 20,000원 이렇게 해놓으시면 생각보다 많이 대여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가지고선. 그 다음에 이런 최근에는 어떤 게 유행을 하냐면 여러분들 중고나라 아시죠? 근데 중고나라보다 요즘 뭘 많이 사용하세요? 당근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당근은 이게 사실 도시생 사업이랑 비슷해요. 당근은 중고나라와 다르게 어떤 걸 기반으로 하는 거죠? 지역 동네를 기반으로 합니다. 근데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최근에 기능이 생겼어요. 옛날 때 우리 시에서 아니면 우리 동네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카페가 있었어요. 그게 무슨 카페였었죠? 엄마만 카페였었어요. 근데 그런 기능들이 지금 다 동네 중고 거기를 다 오고 있습니다. 그런 기능들을. 그래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것들을 우리는 슬세권이라고 하거든요. 슬리퍼 신고 다니는 역세권처럼. 그래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통계를 냈더니 슬리퍼 신고 갈 수 있는 전방 800m까지는 소득이 쭉 올랐어요. 자, 근데 그 이상을 넘어가면 소득이 30% 이상 줄었습니다. 이게 우리 지역에는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 측면에서는 기능적으로도, 그 다음에 이런 당근 마켓 같은 것들이 성공한 모델들은 이제 지역 기반의 비즈니스들이 굉장히 빛날 거다. 이게 이제 외국에 있는 지역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것들을 진행하는데 안 넘어가네. 네. 자,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런 지역의 어떤 축제들도 같이 기획을 해요. 이건 뭐냐면 지역에서 곰돌이를 사냥하는 거예요. 근데 사냥을 어떻게 하냐면 집에다 이렇게 창문에다가 다 집집마다 소셜에다 올려놔요. 그러면 잡는 방법이 카메라로 찍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돌아다니면서 찍어요. 찍잖아요. 그럼 올려서 내가 잡았다라고 하면 사실은 어떤 미션을 딱 끝나고 나면 상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집안에만 있는 친구들한테 어떤 재미도 주는 동시에 얘네들이 생각보다 운동을 안 하는 거예요. 요새 아이들이. 그래서 동네를 걷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굉장히 우리 도시재생적 측면에서는 되게 시도해볼 만하고 굉장히 돈도 안 드는 프로젝트인데 이런 식으로 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이렇게 집마다 이렇게 올려놔요. 그래서 가장 큰 목적은 동네를 걸어보게 하는 거. New Zealand's coronavirus lockdown came into effect on Thursday for 4 weeks. Citizens can only leave their homes if they work in essential services, are going to the supermarket or for healthcare, or to go for a walk with the people they live with. We expect and accept that people. 왜냐면 지금 현재 운동을 할 수가 없는 거라서 저런 식으로 저희 지역에도 이렇게 스팟이 있으면 저런 것도 한번 진행해. 여기 캐릭터가 혹시 뭔가요? 고양시는? 아, 고양이. 아, 맞다. 고양이죠. 맞다. 그런 것들 해보시면 되게 좋겠네요. 이거 주민공모 사업을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는 이런 홍보 방식도 굉장히 달라졌는데 이게 무슨 홍보인지 한번 봐주세요. Don't touch me there. This is my no-no swear. 이게 무슨 홍보 같으신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렇게 보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걸 보면 이제 아실 거예요. 뭐가 바뀌었죠? 뭐가 바뀌죠? 요즘은 옷가게 관련된 쇼핑몰들이 이런 식으로 틱톡이라고 해서 15초 미만으로 광고를 하는데 위에 보시면 170에 63kg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도시재생적 측면에서도 미디어가 왜 강조가 되고 트렌드를 따라가야 되는 데고, 제가 실험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인스타라고 들어보셨어요? 인스타는 다 아시죠? 제가 인스타에 인기 게시물에 다 있습니다. 지금 일자마다 다 찍은 건데요. 제가 다 있잖아요. 네, 오늘도 제가 올려놓을 거예요. 이따가 제가 가면서. 근데 제가 인기 게시물 여기에 맨날 올라와 있어요. 비법이 있습니다. 비법이 1시간 내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왜 그러냐? 여기 자리는요, 인기 게시물 중에서도 뭐냐면 요 버튼을 보시면 돼요. 인스타에서는 여기 릴스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 여기 올린 사람은 여기다 올려줘요. 근데 도시재생 쪽에 올리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만 맨날 올라가는 거예요. 좋아요가 4개, 4개, 5개인데. 그러니까 여기도 잘 활용해 보시면 여러분들 요번에 교육과정 하는 것도 항상 홍보해 주시고,
대한민국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가장 잘 되는 지역이 어딜까요? 일단 요거 한번 볼게요. 한옥마을 어딜까요? 놀랍게도 한옥마을은 대한민국 50개가 넘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두 다 뭐라고 하죠? 전주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네. 그럼 대한민국의 도시재생 사업이 가장 잘 된 지역은 어딜까요? 어디요? 아니죠. 고양동이라고 하셔야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누군가 이런 것들을 물어봤을 때 그 사람들한테 이 곳이 그렇다라고 얘기해주면 나도 모르게 그거를 인식하고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이 도시재생 사업은 50개, 그러니까 한 1년에 100개씩 500개예요. 그럼 결국에는 브랜드화된 도시재생 지역만 살아남을 겁니다. 우리가 한옥마을 얘기하면 전주를 얘기하는 것처럼 감천마을 하면 우리가 무슨 도시재생 지역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브랜드화하는 것들을 작업도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제가 오늘 사례들을 여러 개 아마 도시재생 쪽에서는 보지 못한 사례지만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을 많이 보여드렸던 이유는 여기서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도시재생 대학 수업을 처음에 들었을 때가 이제 2014년도인데요. 30명의 분이 같이 들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그때 들었던 제가 이제 2년 동안 이 도시재생 대학을 들으니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야 젊은 놈이 이렇게 시간 낭비해. 저 그거 한다고 너 그거 안 돼. 미친놈이네 이랬었던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근데 그렇게 미친놈이라고 욕했던 분들이 지금 저를 보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때 제가 이렇게 미친 짓이라고 해서 이런 수업들을 반복적으로 듣고 공부했던 것들을 통해서 예전 7년 전에 미친놈이 지금은 대한민국 도시재생 사업에 영향을 미친 놈이 됐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시간 저랑 약 1시간 45분 쉬지 않고 달려왔어요. 시간 어떻게 금방 가셨나요? 네, 금방 갔다는 건 강사가 되게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큰 박수와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